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3%에서 내년엔 2.1%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가 수출 회복으로 내년엔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6%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0.5%포인트 정도 높다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5% 수준이라면 많은 기업들과 가계의 매출 또한 전년 대비 5% 내외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얻은 추가적인 성과는 신규 투자와 근로자의 추가 임금 상승에 활용되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결국 많은 서민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이 줄었으니 소비도 줄게 되고 기업 역시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럼 고용도 줍니다. 이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언급했나 봅니다. 11월 7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타 방송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저 거기 몇 번 출연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예. 그건 또 몰랐네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질의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은 휴대전화 뒷번호 5206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공부거리인데요. 네. 뭐 편의상 5206님이라고 부를게요. 잠깐 520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면 앞머리가 행해지는 게 제 마음도 요즘 행해집니다. 탈모약도 알아보고 있지만 가발 하나 사서 써야 하나 고민이에요. 요즘은 티가 나는 듯 나지 않은 가발도 많다던데. 그나저나 작가님, 가발은 대체 언제부터 썼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 대신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의학계에서는 네. 이 세 가지만 발명 잘해도 진짜 의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의 판도가 달라진다 그 하는 것 하나가 중에 탈모약이죠. 탈모거든요. 네. 탈모약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큰 그렇죠. 소재거리 맞아요. 재료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탈모약 개발하기 전에 네. 급한 방편으로 쓰는 가발, 네. 이 가발 얘기군요. 오늘. 네, 사실 가발에는 인류 문명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특히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5206님의 질문은 우리 손경제 플러스와 같은 경제 프로그램에 아주 딱 맞는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저에게 이제 공부거리를 보내주실 때 어떤 네. 분들이 이런 거 경제 프로에 묻기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궁금증이 곧 경제입니다. 거리낌 없이 주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 드리겠고요. 또 5206님의 이 가발 역시 공부할 내용이 제법 많았어요. 예. 그래서 5206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 두 번에 걸쳐서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발을 2회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5206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가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와 초석을 마련해준 가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늘 시작부터 해야죠. 가발은 대체 언제부터 쓴 겁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류가 가발을 처음 시작한 건 기원전 6,000년 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네, 그리고 인류가 본격적으로 가발을 쓰기 예. 시작한 건 기원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가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발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게 삼국사기. 예. 고구려가 일찍부터 가발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기원전 6,000년경 칠레 지역에 살던 친초로라는 이 부족이 있었는데 이 예. 부족의 미라에서 가발과 가면을 씌운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발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를 가발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노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발을 썼던 정말 가발의 시대, 가발의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나 조각품들 보신 적 있죠? 예, 그럼요. 거기 보면 남녀 모두 좀 단발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가발이에요. 아, 그래요? 황금으로 만든 투탕카멘 황금 가면 보셨죠? 예. 투탕카멘의 이 황금 마스크의 머리 스타일 이것도 예. 가발이에요. 아. 가발을 본따서 만든 마스크예요. 고대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노예와 하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해야 됐어요. 왜요? 노예와 하인은 법으로 금지됐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삭발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샴푸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 위생 때문에. 네, 위생과 청결 때문인데 머리를 자주 감지를 못하니까 머릿니 네. 그리고 악취가 정말 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을 비롯해서 세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중세시대 사람들까지 모든 병의 원인을 나쁜 냄새, 악취로 봤어요. 예. 근데 나일강의 풍토병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많이 시달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이 이 악취가 나는 머리카락과 털에서 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과 몸의 털을 없애야 된다라고 예. 믿었어요. 때문에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밀어버리는 삭발은 머릿니와 머리카락 냄새, 악취 등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됐죠. 네, 여성도 다 삭발. 여성까지 다 삭발했어요. 여성들도 다 가발이에요. 예. 클레오파트라도 가발을 쓰고 있죠.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삭발하고 머리를 면도했는데 문제는 이집트의 날씨, 네. 뜨거운 태양이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한 채로 다니면 두피에 정말 강력한 태양빛이 그렇네요. 내리쬐거든요.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태양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무언가가 바로 가발입니다. 아,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발이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의 모자 같은 기능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가발을 탈모를 감추기 위해 탄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가발은 태양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모자의 개념 혹은 장식의 개념으로 치장과 장식의 개념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고대 이집트의 유물 중에 단발머리 모양의 가발이 많은 이유 역시 오늘날의 모자와 같은 이유입니다. 네. 모자 좀 더 가벼울 필요가 있겠죠. 그 가발도 좀 더 가벼운 무게가 필요했고 또 머리와 가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열이 빠져나가고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발머리 형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고 단발머리 형태가 되면 또 가볍고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가발이 필수품이었고 거의 모든 이집트인들의 최소 집에 2개에서 3개 이상의 가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모자 같으니까 한 2-3개 있어요. 갈아 끼고. 그리고 태양빛이 뜨거운 나라니까 예. 보호 장치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발을 쓰기 시작하자 필수품이 곧 신분과 부를 구분짓는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 권력자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썼는데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잖아요. 예.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단발이 아닌 좀 더 긴 머리 스타일, 긴 머리 형태의 가발을 착용할 수 있었고 화려한 장식과 치장을 달 수 있었어요. 반면에 서민들은 양털로 만든 가발이나 아니면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가발을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겁고 불편하기 때문에 짧은 단발 형태의 예. 가발을 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 가발의 모양과 길이, 형태는 곧 권력과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과 상징이 됐고요. 고대 이집트 벽화 자세히 보시면 권력자들의 가발 길이가 다른 인물들보다 길어요. 머리카락의 길이가 좀 더 길고 또 권력자들이 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큰 사람으로. 네. 그런 특성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지금은 탈모를 좀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형태의 가발 사용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건 로마 제국 때부터입니다. 로마요.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한 건 로마 시대부터인데 이집트 원정을 다녀온 시저, 카이사르 등 탈모가 있던 로마의 귀족들. 카이사르 시저가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유명인들 중에 탈모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역사 속의 유명인들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율브리너. 어쨌든 카이사르를 비롯한 이 탈모가 있던 로마 귀족들이 이집트에서 가발을 보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예. 저거다.
저걸 쓰면 나의 탈모의 고민이 해결되겠다. 탈모를 감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탈모를 감출 목적으로 가발을 로마 시대에는 많이 착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의 가발처럼 길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특별한 치장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발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과 장군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1000년 동안 유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가발이 또 왜 사라지죠? 교회와 카톨릭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가 망하고 나서 교회의 시대가 오잖아요. 소위 예. 이제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와 카톨릭이 가발 착용을 금지했는데 중세 시대 교회는 가발을 신의 은혜를 막는 악마의 도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이 세례를 줄 때 예. 머리에 물을 뿌리고 하잖아요. 예. 가발에다가 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발 착용을 간음보다 더 큰 죄로 간주했다고. 이야. 심지어 중세시대 교회들 같은 경우에 성직자들이 탈모에 대해서도 죄가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봤기 때문에 탈모를 감춰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발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온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법정을 보면 네네. 그 판사나 이런 분들이 흰색으로 된 그 긴 가발 같은 걸 펄프라고 쓰고 하죠. 네. 지금도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쓰고 뭐 집행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다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금지한 시절도 있었군요. 1000년 동안 금지됐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유럽인들은 다시 가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대 즉 바로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유럽에서 가발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특징은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가발이 다시 유럽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매독 때문이에요. 매독하고 또 가발은 무슨 관계인가요? 매독에 걸리면 증상이 피부 발진과 탈모가 나타나는 게 증상이거든요. 때문에 이 시기 사람들은 풍성한 머리카락과 헤어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매독이 전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과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당연히 그 나라 최고 부자이자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네. 왕은 더 풍성하고 더 긴 머리카락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3세나 루이 14세 같은 프랑스 왕들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컬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죠. 긴 머리를 예. 자랑하죠. 그거 다 가발이거든요. 근데 또 이 시기 사람들은 머리가 큰 사람을 선호했어요. 예. 남성들의 경우 머리가 크고 머리카락이 풍성하면 똑똑하다, 지성미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남성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머리가 크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은 지적인 사람, 지식인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판사들,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학자들, 또 판사 같은 법조인들이 길고 컬이 많이 들어간 가발을 쓰는 것이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왕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적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사실 탈모를 앓고 있는 왕이라면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의 왕들도 정설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뭐 야사나 이런 데서 보면 매독에 시달렸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신들이 탈모를 경험하고 있는데 풍성한 머리카락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뭘까? 바로 가발이죠. 그래서 가발이 다시 유럽 역사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컬이 잔뜩 들어가고 풍성하고 긴 가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발의 유행을 선도한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그 태양왕 루이 14세까지 이 두 사람이 선도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20대 30대부터 머리가 빠지는 탈모인이었어요. 그래서 탈모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가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렬한 애호가 그리고 찬양을 아끼지 않는 가발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 왕실과 궁정의 궁궐에 왕의 가발만을 만드는 전속 가발 장인들을 48명을 따로 고용해서 밤낮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가발을 만들도록 시켰어요. 예. 그래서 왕은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서너 번,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10번 이상 가발을 바꿔 쓰고 공식 석상에 나섰다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가발을 좋아하고 진심을 보이니까 밑에 신하들과 귀족들은 어떻겠어요? 다 가발 쓰는 다 거죠. 따라해야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가발도 좀 자랑하고 아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궁전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발을 쓴 귀족들이 가득했던 거죠. 예. 그러자 프랑스에서 이 가발 패션이 유행하니까 다른 나라 왕족들과 귀족들도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따라하자라고 해서 가발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남자들이 성년식을 할 때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발을 쓰는 의식을 성년식의 일부로 꼭 해야 되는 행사 의식으로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너도 나도 가발을 착용하고 가발이 유행하게 되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발이 이제는 다시 부와 권력,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18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귀족들은 철심을 박아서 가발의 높이와 길이를 마치 올림픽처럼 더 높이, 더 멀리 쌓는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가발을 철골 구조물 위에 얹어서 그렇죠. 더 높이 보이게 하는 거군요. 여성들의 가발의 높이가 3m가 넘는 게 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사파를 보면 여성 기부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 뒤에서 하인들이 작대기 같은 걸로 가발을 받치면서 따라가요. 이야. 그런 사파가 있고 또 한 사파는 이게 보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예. 이 새의 둥지를 형상화한 예. 가발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새장과 새가 들어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사고 나죠.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사실 이런 일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동무가 쓴 청장관 전서라는 책을 보면 예. 한 부잣집 며느리가 높이 쌓은 가채와 다리를 머리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다 보니 목뼈가 부러져 아이고.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와 참 슬프다. 이 가채가 가발인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제 18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가발은 이제 높이 경쟁을 끝냅니다. 대신에 색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색깔 경쟁은 흰색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흰색을 순백의 상징인 동시에 권위와 지성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순백을 상징하고 권위와 지성을 상징하니까 남녀 모두 가발을 더 하얗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이 가발을 더 하얗게 만드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발은 프랑스 대혁명과 세금을 초래했고 또 가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많이 하네요. 가발이 프랑스 대혁명을 초래했어요? 네.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와 그 파우더를 뿌리는 방을 뜻하는 파우더룸이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됐는데 예. 오늘날 여성들이 화장을 하거나 고치는 방을 파우더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파우더룸이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 왕족과 귀족들은 가발을 흰색으로 만들려고 외출 전에 파우더를 가발에 듬뿍 뿌렸는데 이 파우더가 밀가루에 그리고 오렌지와 라벤더를 갈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발의 안 좋은 냄새를 없애고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가발이 짧은 게 요즘 가치로 하면 수백만 원, 긴 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가발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서민들이 밀가루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귀족들은 그 귀한 밀가루를 가발에 시도 때도 없이 뿌려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파우더 만든다고 밀가루 다 사들여가지고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으니까 민중의 분노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 성남 민중들은 가발, 즉 가발을 쓴 귀족들을 분노의 대상,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겁에 질린 귀족들은 너도 나도 가발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가발이 이내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네. 세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제가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가발이 우리 인류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빌라입니다. 아, 빌라. 우리 거주지 빌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사실 이 빌라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빌라 사기 왕 등등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씁쓸한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사는 주거 형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선호하는 또 주거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는 곳이 빌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전세 사기, 뭐 깡통 전세, 안 좋은 소식이만 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요즘에는 왜 옛날만큼 선호받지 못하냐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송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뉴스에서 빌라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게 빌라가 아닌가 이것도 개념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라가 정확히 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저희가 척 보면 알긴 아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좀 헷갈리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학교 앞에서 원룸에 살다가 빌라로 살아보긴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정확히 뭔지는 그때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빌라는 보통 인식하기로는 주택가에 아주 고층은 아닌 뭐 좀 작은 주거용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법적으로는요. 정확히는 빌라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보통 빌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다세대 연립주택은 뭐냐 하면 주택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낮으면서 예.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주 쓰는 기준으로 200평 이하면은 다세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서 네. 그거보다 작으면 다세대, 그거보다 크면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나중에 이제 다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끔 빌라 중에서 고급 빌라라는 그렇죠.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첫 직장 이제 잡고 이제 빌라에 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빌라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좀 작고 전 빨간 벽돌로 지은 그런 빌라에 살았었는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세대 가구. 다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막 연예인들 사는 그런 막 수십억, 수백억 네. 하는 것도 빌라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층수로는 4층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면적이 매우 넓겠죠. 예. 그런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는 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중요하고 면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빌라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가 아니었고 빌라의 기준이 층수가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빌라라고 우리가 통칭되는 그런 주거 형태에서 살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방금 아파트 공화국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이 말이 맞기는 한 게요. 지난해 기준으로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전체 52.4%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사는 게 맞는데요. 예. 사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는 분들도 47.6%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정책 발표하면 항상 아파트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뉴스 전하면서 주택정책 발표되면 아파트 정책 한 9개 전하고 끄트머리에 빌라 대책 한두 개 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냐 보면은 대략 한 40% 정도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는데 네. 이 중에서 법적인 빌라에 사는 분들은 대략 한 11%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이 사니까 10분의 1이다 하면 한 500만 명 이상은 지금 빌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빌라의 개념을 바탕으로 말씀 주셨을 때 다세대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11%라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대략 한 30%가 다 가구,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쪼개서 많이 살기 때문에 서민형 주택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40% 절반 가까운 인구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제 상식과 유사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빌라를 우리가 잘 다루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랑 일단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얼만큼 차이 나냐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한 아파트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8천만 원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도였는데 빌라는 얼마냐 보면 3억 3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격차가 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예. 또 신혼을 여기서 꾸려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간다. 이런 게 이른바 주거 사다리라는 걸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차이가 4배나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간다는 이런 사다리가 지금은 깨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빌라가 마냥 비싼 게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건 주거 사다리가 깨진다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전개됐던 흉흉한 사건들, 이게 빌라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낮추면서 이뤄진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빌라에 대한 저희의 인식은 지난해 이제 빌라 사기 사건이 터진 전과 후로 나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빌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제 주변 또래들도 비슷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올해는 분위기가 바뀐 게요. 다들 자기는 비싸도 월세 살던지 아니면 돈을 더 내서라도 아파트 전세를 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겁내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에서 상경할 때 자기는 이제 빌라에서 사는 걸 좀 꺼린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빌라의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또 그게 매매로도 급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으로 전세 사기, 깡통 사건 이런 거에 연결되면서 많이 요즘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빌라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작동하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급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활발해야 빌라의 시세, 가격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되는데 요즘 누가 주변에서 나 빌라 전세 얻으려고 하면 다 말리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지금 빌라 시장이 작동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대부분 이런 사고가 터질까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빌라에서 이런 일이 터지는 이유는 공식적인 표준화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 뭐 비표준화된 거니까 적정 가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 그렇죠. 아닌가? 맞습니다. 맞나요? 사실 그런 걸 체감을 하는데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빌라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발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을 매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비싸면 비싸다, 싸면 싸다 그런 건데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 플랫폼이 일단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 이게 있기 전에는 집안에 그냥 굴러다니는 골동품이나 오래 쓴 물건들 우리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 이게 이 정도 가격이구나 하면은 제가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고 플랫폼 있기 전에는 중고 물건들의 가격 발견 기능이 없었던 건데 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 시장에서는 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가 지금 이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어느 회사 주식은 얼마라는 걸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쉽게 확인이 되지만 빌라는 이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주식회사 손경제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은 손경제 한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 회사는 얼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경제 채권은 어떤가 보면은 1년 만기, 뭐 6개월 만기, 10년 만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상품이니까 하나하나 가격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안 팔리는 채권은 저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딱 가격이 시장에서 쉽게 결정이 되는데 채권은 종류가 많고 또 거래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 발견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트레이더들끼리 전화하거나 메신저로 그냥 얼마에 살게요 이러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빌라 시장에서 정확히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비유하면 주식인 거죠. 예. 뭐 어느 동네에 큰 단지 아파트 몇 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대도 수백 세대씩이니까 예. 아, 저 아파트는 얼마야 딱 아는데 빌라는 종류도 많고 평형도 다르고 하니까 사고 팔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빌라의 문제는 그 건물의 문제라기보다는 빌라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빌라 사려는 분들 많이 줄었나요? 정말 많이 줄었는데요. 실제로 그 빌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저가가 많기 때문에 예. 거래량은 저가 아파트보다도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 제가 나온 자료를 찾아보고 왔는데 오히려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것의 거래량이 아파트보다도 줄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변에도 체감을 하는 게 첫 시작을 빌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뭔가 불안, 공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도 제가 체감하는 사회초년생들도 꺼리면서 확실히 거래량이 줄은 거 있고 그게 데이터로도 드러난다는 건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게 팔려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 이제 첫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서민형 주택을 찾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요즘에는 안 사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 뭐냐면요, 청약 때문이에요. 청약 한번 터지면 로또 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을 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생각을 하면은 다 빌라를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빌라를 사는 순간 내가 무주택자 자격이 상실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산 죄로 청약을 못 넣는다. 이런 집을 얘기까지 산 하는 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면 예. 빌라는 내가 사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가격 발견이 애초에 잘 안 되는데 살 만한 사람들마저도 그 집을 안 사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장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빌라를 사려는 수요도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정말 많이 줄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자님께서는 뭐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빌라에서 첫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크게 이상하진 않으셨을 주변에 거예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 불만도 생긴 게 뭐냐면은 젊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좋은 주거 환경에서 자란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아파트가 보편화됐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상권이나 인프라 문제에서도 빌라가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아파트 공화국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 아파트가 한 7, 80년대 이때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형 대단지 아파트가 유행을 한 건데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 같은 상징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살아보신 분들이 체감으로 하는 게 참 편하다, 좋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대단지라는 키워드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라 대단지가 중요한 건데 이게 단지가 크면 뭐가 좋냐? 상가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가 하나 안에 마련해 놓고 이 상가 안에 좋은 가게들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시설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일종의 아파트 어디를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나의 전반적인 주거 환경에 쾌적한 정도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공동 구매를 했다.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든 뭐 놀이터든 공동 구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에 빌라는 어떤가 보면은 빌라가 대충 한 건물에 한 5-6가구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공동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옆에 있는 빌라랑 우리 같이 하자 제안을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정부나 공공기관, 관청에서 이런 상가나 그런 아파트 대단지에서 처리해야 될 인프라를 원래 공공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라에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그냥 부자들끼리 아파트 세대민끼리 돈을 내서 공동구매를 하세요. 예. 이런 시스템으로 커온 겁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런 공동구매를 못하는 사람들, 즉 빌라 같은 곳들은 이런 부족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죠. 아이들이 놀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국에 약 한 7만 7천 개, 약 8만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52%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가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사회 문제로도 막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전국의 절반은 아파트 안에 있고 나머지 30%는 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 있어요. 그럼 정말 그냥 우리 동네에 있어 그 놀이터 몇 개 있냐? 14%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이런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커지고 우리는 이런 혜택을 못 누리니까 불편하다 이런 걸 체감을 한다는 거죠. 아파트는 이런 편의시설을 공동 구매하지만 빌라는 일종의 각자 도생하는 주거 형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게 정치적 영향력으로도 이어진다 느꼈던 게 예. 강남구에선 지난해까지만 1000명 청원제라는 걸 했었거든요. 예. 1000명이 동의를 하면 이제 구청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목표에 도달한 게 12개인데 예. 이 중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가 주도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단지에서 불편하다 하면 우리 단지에서 밀어 넣으면 민원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런데 반면 그런 빌라나 이런 소규모 주거단지들은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껏해야 5-6가구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구청장이 어떤 아파트 단지 행사를 하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프라도 각자 도생, 정치적인 요구를 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거상의 불편함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뭐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건물의 문제, 그런 어떤 건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대안 단기적으로는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예. 집 한 번 가지면 청약을 못 넣게 되는 이런 불편함 이런 거는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 예. 특히 이런 서민형 주거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격 발견 기능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개인들이 잘 안 사니까. 그럼 해외처럼 좀 기업형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이 기업들이가 쉽게 말해 기관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작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좀 인프라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빌라에 대해서 숨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비 오고 나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눈 소식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정준일의 첫눈입니다. 오늘 이 노래 잘 들으시고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